할아버지의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길을 가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나는 기독교와 관련한 일을 직업으로 가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한 힘껏 도망쳤다. 내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가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셨다. 선교사 사역은 또한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다. 나는 의료 선교사 유전자를 하나 또는 두 개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벨이라는 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머니 쪽 할아버지 닥터 넬슨 벨의 피에는 활력이 넘쳤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의 부모님은 몬트리트의 작은 집에서 사셨다. 우리 손주들은 두 분을 라오 이와 라오 니앙이라고 불렀다. 일요일이면 우리는 거의 언제나 두 분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두 분은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 손주들 중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어머니와 베아는 우리를 라오 이에게 데려갔다. 나는 스토니부르크에 가서야 사람들이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진찰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 라오 이는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것부터 항생제 주사까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셨다. 할아버지는 완벽에 가까운 신사셨다. 정장에 넥타이를 맨 차림이 아닌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할아버지는 건면하셨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일 중독자라고들 했다. 이건 역시 내가 확실하게 물려받은 또 하나의 유전자였다.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하든 라오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먼저인 그리스도인 신사였다.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전성기라 할 수 있는 25년의 세월을 칭장투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바쳤다. 그의 삶은 존 폴락 같은 작가에 의해 폴인 데이비드 인 차이나 같은 책으로 기록되었고 40세 생일에는 미국 외과의사회원의 영예를 얻었다. 할아버지는 외과의사의 전형이셨다. 문제의 뿌리로 곧장 가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라오이의 방식이었다. 이것은 문제를 단칼에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단호했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조차 그러셨다. 그는 자신이 가장 최근에 한 수술을 극히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이 그가 하는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나온 이양에게는 그게 도무지 유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래서 할머니는 식탁 밑으로 할아버지 다리를 툭툭 치면서 빠른 말로 넬슨 하셨다. 할아버지는 말리는 할머니에게 알았다는 듯 미소만 지을 뿐 말씀을 멈추지는 않으셨다. 나는 라오이를 투사로 기억한다. 그는 무엇인가를 확신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이 절대 옳은 것이 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내가 스토니부르크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멀리 떨어져 레토노에 있을 때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소식지를 써 보내셨다. 나는 늘 그 편지를 기다렸다. 거기에는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소식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랬다. 여러 번 할아버지는 나를 보러 텍사스에 들르셨다. 당신의 딸, 나의 이모 로사가 당시 뉴멕시코의 로스 엘로모스에 살고 있었다. 7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올드 스모빌 98을 직접 운전해 주를 횡단하여 나를 만나러 롱뷰에 있는 레토노 대학까지 오신 다음에 로사 이모를 만나러 가셨다. 롱뷰는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수백 마일을 우회하여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셨다.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었다. 라오이와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는 내가 조금 무서워하는 할아버지셨다. 규율이 엄격한 분이셨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던 나는 그의 옆에 있을 때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에게서 거리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 무렵 할아버지는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셨지만은 나는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할아버지의 훈계가 두려웠던 것 같다. 할아버지는 그런 훈계를 한 번도 안 하셨지만 나는 그의 옆에 있으면 늘 불편했다. 문제는 라오이가 아니라 플랭클린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내가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나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원하셨는지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바피엇을 다시 만났다. 그는 1976년 아버지의 시애틀 전도 집회로 나를 만나러 왔다. 내가 밥과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아버지는 나에게 6개월간 시애틀에 머물면서 다음 봄에 그곳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인 오스틴과 나는 그 기회에 흥분했고 1975년 성탄절 직후에 시애틀로 떠났다. 나는 그 일을 즐겼다. 여러 지역 교회에서 홍보를 하고 지역 사무실에서 소소한 행정 업무를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팀을 위한 잔심부름을 하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바닥일부터 시작하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두셨다. 팀은 나에게 어떤 특별 대우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대로 전도 집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조직과 기도, 지역교회의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했다. 수십 시간을 들여 상담요원과 진행요원을 훈련시키고 찬양 리허설도 해야 했다. 전도 집회는 엄청난 수고의 결과물이었다. 준비팀은 토요일에도 일을 맡겼다. 소도시 타코마 교회에서 상담요원 훈련 과정을 이끄는 것이었다. 전도 집회 준비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지금의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경험이 되었다. 시애틀에 도착한 밥은 제인 오스틴을 만나고 싶어 했고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때는 밥이 내게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밥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우리의 개성과 스타일은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마리안 포스를 통해 하고 있는 일에 감탄했고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제가 삶을 바쳐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밥과 관련하여 나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기질이었다. 그 사실을 그와 함께한 첫 해 여행에서 확인했다. 밥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내 평생에 내가 견뎌내야 했던 가장 어려운 것의 하나는 내 기질이야. 나는 늘 이렇게 말하느라 바빠. 그 일은 내가 했고 내가 잘못한 거야. 나 말고 나를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 뭐든 할 때는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면은 그는 총천연색으로 풀어냈고 그러면 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가끔 그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하곤 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만큼 극적인 삶을 살았고 그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새로웠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었다. 나는 제인 오스틴에게 밥이 순간적으로 특히 웨이터에게 화를 폭발할 때가 있다고 미리 얘기해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애틀에서 가장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식사를 한다는 게 긴장됐다. 우리가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만났을 때 밥은 제인 오스틴을 올곧은 사람으로 느꼈던 것 같다. 그는 얘의 그 전엄성 강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을게요. 밥은 원하면 그 매력을 정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식사하는 내내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제인 오스틴의 마음을 얻었다. 그 저녁 식사가 끝나갈 때쯤 그녀는 아마도 이보다 더 유쾌하고 사랑스럽고 남다르고 너그러운 신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밥은 정말 특별해. 시애틀에 머무는 동안 나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앞으로 그 도시에 6개월 동안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전도 집회에서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난 그 시애틀 퍼시픽 칼리지에 경영학 강의 몇 개에 등록했다. 경영학을 선택한 것은 내 인생의 일이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전도 집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든 안 하든 사마리안 버스를 이끌든 또는 다른 어떤 사역을 하게 되든 경영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시애틀 전도 집회가 끝나고 시애틀 퍼시픽 학기도 마쳤을 때 제인 오스틴과 나는 짐을 꾸려 몬트리트로 돌아갔다. 그 여름에 우리는 아버지가 학비를 지원해 주시는 동안 내가 대학 교육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는 분에 있는 에팔레치안 주립학교에 입학했다. 그 학교는 우수한 경영학부로 유명했다. 우리는 분으로 이사했고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리틀 파이니 코브에서 겨우 90마일 떨어져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살림에서 지낸다는 게 너무 신났다. 그때는 우리 4자녀 중 첫째가 태어났을 때였다. 이 아이는 제인 오스틴과 나를 어엿한 부모로 만들었다. 반항적인 10대 시절이 아직 생생한 나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두려웠다. 가끔씩 내가 여전히 아이란 생각이 들곤 했다. 한 아이와 그리고 곧 태어날 또 한 아기를 가진 나는 전에 없던 열심을 쏟아 대학 과정에 몰두했다. 나는 내 아이들보다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싶었다. (1978년) 봄 ASU 졸업 바로 직전에 분에 있는 외과 의사 2사람에게서 흥미로운 전화를 받았다. 로엘과 딕 버먼 형제였다. 버먼 형제는 그리스도인 의사들을 전 세계 선교 병원으로 단기 자원봉사로 파송하는 단체를 세우는 일과 관련하여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제게 전화하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내가 물었다. 나는 그 일에 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건 조부께서 중국에서 외과 의사로 그래서 내가 자격이 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바피어스와 함께 해외 여러 번 다녀오셨고요. 그 의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여행에서 몇 군데 선교병원을 방문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작은 병원을 건축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일의 최적격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의료에 관해서 아는 것은 두 분에게 비할 게 못됩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맞아요. 요르단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건 의료 쪽이 아니라 보수와 공사였습니다. 바피어스와 여행할 때는 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봤을 뿐입니다. 제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생각했다. 내가 선교병원을 방문해 봤다는 점에서라면 가보지 않았던 그들보다 내가 선교병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도 몰랐다. 또 나는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 아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을 여럿 알고 있었다. 새로운 조직을 시작하시려면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또 하나의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하시죠. 좋아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죠? 남침례교회 해외 선교부를 접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많은 의사들을 해외에 파송합니다.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딕이 말했다. 그 선교부의 책임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2년 이상 갈 수 없다면 곤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단기란 최소 2년이더군요.
범원 형제에게 단기란 자원봉사 의사들을 자비량으로 4-6주 동안 파견하는 것을 의미했다. 단기 파송 의사들이 선교 의사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 그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휴가를 떠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섬기는 자세를 가진 의사들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2년은 그런 목적으로 파송하기에는 너무 길었고 4-6주가 합리적이었다. 범원 형제는 그 정도 기간이라면 의사 한 사람이 상당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들이 진지하고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밥 피어스를 접촉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밥의 대답은 늘 그렇듯이 정곡을 찔렀다. 핵심은 이랬다. 자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게. 그가 말했다. 그는 돕는 것 자체는 확실히 믿었지만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의사들이 기꺼이 밀림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실제로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면 친구, 나는 그 일에 한 푼도 내놓지 않을 거네. 맞는 말씀이야. 나는 생각했다. 잘 들어보게 친구. 그들이 기꺼이 밀림에 들어간다면 내가 자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거야. 내가 자네에게 솔직하게 말하네. 거기에 훌륭한 의사들이 여럿 있지만 내가 정말 걱정스러운 건 이기심이 가득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야. 그 작자들은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이 하는 일보다는 선교 의사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더 많이 하지. 자기네 모험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오면 그만이지만 그 뒤처리는 선교사들이 해야 하지. 기독교 세계에 아무 필요 없는 작자들이지. 나는 완전히 동의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밥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다. 자네가 얘기하는 그 두 의사들은 그런 작자들하고는 다른 것 같네. 아마도 주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 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말했다. 두 형제 의사 중 한 명, 딕 버먼이 곧 인도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를 한번 만나보시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가보셨던 곳들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뉴기니의 밀림 같은 데를 말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과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를 말입니다. 그 의사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 잘 모르겠네. 밥은 망설였다. 친구, 그 사람들이 건방지고 거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겠지. 딕 퍼먼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밥, 제가 그에게 전화해서 당신을 만나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던 그런 곳을 보여주세요. 어때요? 자네가 함께 간다면 그렇게 하겠네. 좋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밥과 나는 뉴기니로 며칠 뒤에 날아갔고 딕이 인도에서 거기로 오기를 기다렸다. 밥은 우리를 데리고 서구인들이 거의 가보지 않은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곳으로 갔다. 딕과 나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험이었다. 밥과 딕은 마치 콩깍지 속에 있는 콩 두 알처럼 죽이 맞았다. 밥은 많은 의사들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딕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데 동의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든 되도록 버먼 형제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단기 의사들을 보낸 새로운 단체를 시작하겠다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일이 내게 꼭 필요한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면요. 내 머리에서 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다. 시애틀 퍼시픽 대학은 내가 1978년 8월에 졸업하고 싶으면 여름학기 수강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그 수업에 대안을 제시했다. 내가 지역사업체에서 인턴 일을 하고 여름이 끝날 때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로웰과 딕에게 물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그 학교와 협의해서 제게 인턴 자리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총장은 압니다. 로웰이 말했다.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했다. 나는 몬트리트의 아버지 사무실 일을 그만두었다. 내 계획은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교 단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1. 우리가 4, 6주 단기 의사들을 파견한다면 그들을 활용하시겠습니까? 2. 최근 단기 그리스도인 의사들을 파견한 초교파 단체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단체입니까? 나는 이 편지를 우송한 다음에 회신이 올 때까지는 그 여름의 나머지를 해변에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 수고의 대가로 학점을 받을 것이고. 나의 이런 꿍꿍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배후에서 일을 진행하셨다. 나는 그렇게 빨리 회신을 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내 인생의 과업에서 기초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회신들을 통해서 나는 의사들을 그렇게 파견하는 세 단체를 알게 됐다. 그 단체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들의 범위는 버먼 형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작았다. 한 단체 빼고는 모두 회신을 했다. 그 가운데 9개 단체는 즉시 의사를 요청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보낼 의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우린 그냥 의사가 필요하지만 물었을 뿐이다. 그 여름 막바지에 나는 내 보고서를 버먼 형제에게 보내 다른 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계를 보여주었다. 나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여름 두 분이 제게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두 분에게 진정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또 이미 다른 단체들이 두 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사 결과 두 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단기 선교사를 보내는 단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의심했고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두 분에게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 분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로엘과 딕은 서로 바라봤다. 그들이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딕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했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엘이 물었다. 따로 사무실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사무실 운영을 맡아주신다면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딕이 말했다. 운영을 내가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여름 과제로 생각했을 뿐이다. 과제를 제출하고 졸업하면 그만이었다. 나는 어떤 확고한 계획 같은 것을 정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인 오스틴은 몬트리트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바피어스는 내가 캘리포니아로 오기를 원하고 있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마음은 편치 못했다. 버먼 형제를 위해서 의료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였다. 이 일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관심이 더 생겼다. 제인 오스틴과 나는 곧장 이사할 필요는 없었고 사마리안 포스와 관련해서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됐다.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가 설정해둔 신탁 예금은 앞으로 6개월은 더 남았다. 이것은 내가 버먼 형제를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면 안녕히 하고 떠나면 됐다. 버먼 형제는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보자고 동의했고 우리는 자세한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나는 그들에게 보수를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다. 두 분에게 어떤 신세도 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며 저 자신을 쏟아부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프로젝트 안에 계시면 이 단체를 세워주실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화기도 필요할 것이고 집기도 사무용품도 그리고 사무원도 필요할 것이었다. 그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갈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 자리 원리를 시험해 봐야 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다. 첫 번째 필요 항목은 사무공간이었다. 범원 형제의 단층 병원에는 물이 새는 옥상이 있었다. 그들은 그 옥상에 지붕을 씌우기로 결정했었고 이미 석가래를 올린 상태였다. 마침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자 그들은 가차없이 플랭클린을 위한 공간을 거기에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몇 주 뒤에 나는 거기로 이사했고 그렇게 월드 메디컬 미션이 태어났다. ASU 졸업 선물로 어머니가 라오이 할아버지의 크루돈스 성경 주석을 보내주셨다. 그 가죽 장정책을 폈을 때 왜 어머니가 그 책을 내게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첫 페이지에 할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다. 훑어내려갔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플랭클린의 학업을 위하여. 할아버지는 1973년 8월 2일에 돌아가셨다. 내가 졸업하기 5년 전 그날이었다. 라오이 할아버지는 내가 학교를 마치지 못할까 걱정하셨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께 그가 이 땅에서 드린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가끔 궁금해진다. 내 학업을 마치는 걸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신 것 말고 라오이 할아버지는 내 인생을 위해 또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하셨을까? 혹독한 교훈. 학업은 끝났다. 내가 이제 배우게 될 교훈은 삶의 경험들에서 나올 것이었다. 바비 세상을 떠나고 1년 후 사마리안 퍼스의 이사회가 리더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모였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으로 나를 부르고 계심을 온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전혀 몰랐다. 1979년에 여행을 마치고 나는 태국의 난민 캠프 현장을 직접 찾은 것과 레바논에서 사미다거와 가졌던 경험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장문의 소식지를 작성했었다. 이사회는 그 다음 소식지도 사마리안 퍼스를 위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바피엇은 항상 그의 여행과 그가 목격한 필요들을 담은 소식지를 보냈었다. 그 소식지를 읽은 사람들은 밥의 현장 리포트를 좋아했고 아낌없이 기부했다. 밥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해외 사람들에게 그 기금들을 즉시 전달했다. 내가 보낸 소식지를 보고서 누군가가 기부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내가 본 것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것이 전부였다. 주님께서 독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편지에 축복하신 것 같았다. 그 소식지가 바비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마리안 퍼스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재정적 반응을 일으켰다. 아마도 그 소식지 때문에 밥 톰슨 박사는 일어나서 발언하게 된 것 같다. 바피어스는 우리 모두에게 8개월 동안 필요하다면 후임자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사마리안 퍼스의 문을 닫고 아무도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끌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사무실 매니저에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행정 직원입니다만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녀는 앞만 똑바로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캘리포니아 사무실을 관장하고 있었다. 톰슨 박사는 그 방을 쭉 훑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았다. 테드 디너트, 당신은 댈러스에 있는 당신의 사무실을 떠날 수 없을 겁니다. 가이 데이비드슨, 당신은 애리조나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떠날 수 없을 겁니다. 빌 로버츠,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둘 다 너무 늙었습니다. 이제 여기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그는 밥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밥이 프랭클린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압니다. 밥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바로 프랭클린에게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톰슨 박사는 테이블을 빙 둘러본 다음에 계속 말했다. 밥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캐나다에 와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이 그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드와 가인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러자 톰슨 박사는 나를 바라보았다. 프랭클린,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마리안 버스를 이끌라고 부르신 것을 느끼십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이사들이 먼저 동의를 피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미소를 띠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날 나는 대표 겸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8 젊은 나이였다. 그런 젊은 남자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노력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연륜 있는 분들을 내 인생에 보내주셔서 나를 돕게 하셨다. 조지 존스턴 같은 분이 그런 사람이다. 그는 삶의 대부분을 US 스틸에서 임원으로 일했다. 또한 나는 이사들의 조언과 권고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책임을 맡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 본부를 분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을 이사회에서 꺼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사마리안 퍼스와 월드 메디컬 미션을 하나로 합치는 일에 착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만 물었다. 그들은 그 아이디어를 매우 반겼다. 나는 월드 메디컬 미션에 있는 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필요하면 캘리포니아로 오기로 동의했다. 단 이 조치는 임시 방편이어야 했다. 나는 로엘과 딕 퍼먼에게 사마리안 퍼스에서 내가 새로 맡게 된 역할을 길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과 전체 월드 메디컬 미션 이사회는 내가 사마리안 퍼스의 대표가 된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월드 메디컬 미션에서 맡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해 주기를 원했다. 두 단체가 서로를 보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금과 자원을 제공하는 사마리안 퍼스와 의료적인 비상 상황에 대처하여 선교병원에서 봉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지원하는 월드 메디컬 센터로 말이다. 나는 두 단체가 한 지붕 아래에 있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이다. 앞서간 이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그 사람이 파피어스 같이 놀랍도록 남다르고 변화무쌍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나는 분명히 밥이 아니었다. 나의 리더십 스타일은 밥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었다. 사마리안 퍼스는 밥이 전에 잡아놓은 동일한 경로를 계속 갈 것이란 사실 말이다. 그것은 삶의 길을 걷다가 늪과 수렁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계속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단체가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서기를 원했다.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들이 있었다.
사마리안 퍼스는 소식지를 보낼 때 속임수나 전문적인 기금모금 대행사를 쓰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직접 보고 겪은 일을 우리의 기부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한 기부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투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기부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싶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마리안 버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괜찮은 기독교 단체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마리안 버스를 지원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다른 사역단체나 자기네 교회에 기부하기를 원하셨다. 바벨 리더십에서 나의 리더십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난관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벨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그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먼저 바벨 기부자들과 나를 연결한 통로는 월간 소식지가 될 것이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소식지에 담는 일로 땀을 쏟으면서 나는 기도했다. 이 소식지를 읽게 되는 독자들이 세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짐을 바비 그랬던 것처럼 나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요르단의 병원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때 자원들을 준비해 두신다는 것을 배웠다. 사마리안 버스에서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의 손을 우리에게 얹으실 때 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원래 계획을 견제했으니 바로 다음과 같다. 사실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위기에 처한 이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도록 할 것이다. 그래야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바비 세상을 떠난 1년 후 난민 위기가 동남아시아에서 실제로 폭발했다. 기독교 선교회, 남침리회를 위시한 여러 단체들이 난민들에게 영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식량, 의약품, 주거를 제공하는 엄청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나는 그곳으로 많이 여행하면서 난민 캠프들을 방문했다. 특히 라오스의 몽족을 방문했다. 거기서 나는 선교사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그 선교사들은 사마리안 버스가 줄 수 있었던 지원들에 고마워했고 우리는 월드 메디컬 미션에서 보낸 의사와 간호사들로 그들을 도왔다. 사마리안 버스는 이와 같은 위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나는 다짐했다. 유엔이나 다른 인도주의 기관들이 돕기에 거기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신하여 거기에 가기를 원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60미니트의 에드 브래들리가 보트 피플에 관한 특별 보도를 하는 것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해변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뒤쪽에 보트 하나가 해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 배가 파도에 휩쓸리면서 뒤집혔다. 난민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필사적으로 해변으로 헤엄쳤다. 브래들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고 카메라맨을 놔두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조했다. 카메라가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것들을 보았을 그 거친 기자에게서 긍휼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거기서 그는 파도 속에 뛰어들었고 사람들을 구해내고 있었다. 저 특파원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못하겠는가?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바로 기도했다. 주님, 사람들을 구하는데 저를 쓰시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리오넬 루크경의 인터뷰를 들었다. 그는 가야나 출신 그리스도인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호사로 짐 존스를 대변한 적이 있었다. 남미로 이주해 존스타운을 세운 그 사교 집단 지도자 말이다. 존스는 900명이 넘는 추종자들을 집단 야살로 몰아넣었다. 존스타운 생각이 나면서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그곳은 어떻게 됐지?
우리가 그 비극의 장소를 인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다면 굉장한 일이 아닐까 나는 생각했다. 동남아시아 난민들을 남미로 이주시켜서 그들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가야나 정부가 존스타운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9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시설이 텅 비어 있었다. 그 건물들과 부지를 개조해서 난민들을 위한 정착센터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사마리안 포스라면 그 일을 주도하고 성사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가 그 일에 착수하면 가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난민들의 존스타운 정착을 수용할 것 같았다. 내 친구 척 워드가 라우넬 루크 경과의 접촉을 주선했다. 워드는 남미에서 아버지의 텔레비전 방송을 총괄하고 있었다. 나는 루크에게 물었다. 존스타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야나 정부가 그것을 난민 정착지로 활용하는 것에 흥미를 보일 것 같습니까? 가야나 정부는 그 땅을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그가 말했다. 루크는 그 아이디어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고 엄청난 비극의 기억을 지워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가야나 대통령 보브스 버넴과 친구입니다. 그 문제에 그가 즉시 관심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1979년) 가을에 아버지는 이사들과 직원들을 소집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사회에 참석하라고 했다. 우리 모두는 갤러웨이 가든스에 모여 영적 갱신의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에 아버지는 나에게 이사회에서 봉사해달라고 말했다. 나로서는 영광이었다. 갤러웨이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존스타운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다. 아버지도 흥미로운 계획이라고 생각하셨고 나는 리오넬 루크 경이 내가 가야나 대통령을 만나 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에게 앨런 에머리 BGE의 이사장을 데려가라고 제안했다. 에머리 씨는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 외교관이고 나는 그가 기꺼이 나와 동행하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게 된 것에 감사했다. 가야나 대통령과 만날 날짜가 잡혔고 우리 모두 월드멜론 오브 코레트 크리프트가 제공한 개인 비행기를 이용했다. 나는 버넴 대통령과 그의 전체 강요들을 만났다. 그들은 존스타운을 난민 정착지로 활용하는 안을 좋아했고 나는 그 부지를 직접 방문해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스타운은 이 나라 오지 베네수엘라 국경 근처에 있었다. 존스타운까지 가는 육로는 없었다. 하늘길로밖에 접근할 수 없었다. 2대의 정부 헬리콥터가 나와 조사단을 태우고 그 부지로 날아갔다. 우리는 5분 정도 존스타운 상공을 선회했다. 우리가 그렇게 떠 있을 때 조종사에게는 착륙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 나는 수천 피트 상공에 뜬 채 빙빙 돌면서 겨우 내려다보려고 이렇게 먼 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 착륙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착륙하고 싶습니다. 엔진 소리 때문에 나는 소리를 지르고 땅을 가리키면서 멈칫을 했다. 조종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려갈 생각이 없었다. 대통령이 안을 보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헬리콥터를 지금 착륙시키시죠. 나는 소리쳤다. 다시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착륙해서 저것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걸 그가 알면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요. 가야나 정부 공무원들은 서로 쳐다보았고 조종사에게 착륙하라는 동작을 취했다. 우리는 내려갔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1년 반 전에 정부가 시신들을 치운 것 외에는 이 시설에 거의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섬뜩했다. 건물들 내부에는 집게들이 먼지와 거미줄을 뒤집어 쓴 채로 있었다. 옷가지들이 벽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멈춰버린 레코드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켜두고 나간 것 같았다.
놀이터는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한 방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고 슬리퍼가 그 옆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방금 신으려고 준비해둔 것 같았다. 조종사가 왜 착륙을 꺼려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존스타운은 가야나의 언론과 정부가 설명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분명히 마르크스 레닌주의 거민이었다. 체게바라와 여러 공산주의 지도자들과 영웅들의 포스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사회주의 구호들이 벽과 게시판 곳곳에 적혀 있었다. 그 집단 자살 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들이 분명했다. 조사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나는 존스타운과 가야나 정부에 대해서 재고하기 시작했다. 알면 알수록 그림은 나빠졌다. 쿠바와 동독과 러시아가 분명히 그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나는 그 아이디어를 단념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때 유엔이 관심을 보였다. 유엔이 개입하는 한 나는 존스타운 재정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았다. 유엔은 가야나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태국 내 난민 캠프 지도자들과 태국 정부 관리들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이었다. 우리가 가야나에 도착하자 정부는 우리가 존스타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매우 협조적이었다. 놀랍게도 그 대표단은 재정착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보였다. 그렇지만 대표단의 일부에게는 난민 딜레마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였다. 일부는 난민들이 동남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다. 또 일부는 난민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기를 원했다. 난민들이 의용군이 돼서 모국으로 돌아가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를 바라는 장군도 한 사람 있었다. 각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이를 가로막기 시작했다.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정치적 흥정이 그 프로젝트의 성사를 가로막고 있었다.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나는 결국 손을 뗐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의 그 불결한 캠프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했다.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원했다. 그들이 안식처를 찾고 볼모로 이용되지 않을 다른 곳이 있어야 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사마리안 퍼스는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에게 새로운 정착지를 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캠프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 들어줄 수 있었다. 우리는 식량과 의복을 제공했고 영적인 위로를 주었다. 미국 정부와 다른 여러 서방 국가들이 문호를 열었다. 그 뒤로 몇 년 만에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수많은 난민들에게 북미 전역에서 안식처를 찾아주었다. 존스타운 프로젝트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법과 유엔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를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또한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하게 전위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배웠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었어도 그 비극의 땅 존스타운은 새로운 곳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게 될 많은 가혹한 교훈들 가운데 시작에 불과했다. 존스타운 방문에서 돌아온 직후에 나는 로엘 퍼먼 박사에게 우리의 도움을 원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선교 병원들을 방문하는 여행에 동행해달라고 했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병원에 의사를 파견하기 전에 나나 우리 이사들 중 다른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직접 눈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강한 신념이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중 한 곳이 서부 케냐에 있는 텐웨이크 병원이었다. 오지 중 오지에 있는 텐웨이크에 닿으려면 작은 비행기로 거대한 리프트밸리를 가로질러 아프리카 밀림을 수마일 비행해야 했다. 이것은 기운을 북돋워주는 경험이었다. 우리 조종사 키스 존스는 영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고 북해의 거친 대양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를 몰던 베테랑이었다. 그런 세스나를 마치 폭격 임무에 나서는 전투기처럼 조종했다.
우리가 텐메이커에 다다랐을 때 키스가 말했다. 도착했다는 걸 알려야겠어요. 그는 엔진 출력을 높이고 나무 꼭대기 높이로 돌진하여 그 병원을 쌩 하고 가로질렀다. 기관총 소리만 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공습이었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잔뜩 겁먹게 만든 다음 키스는 기체를 오른쪽으로 급하게 기울여 솟구쳤다. 그렇게 선회하면서 그가 말했다. 우리 소리를 듣게 한 번 더 내려가야겠어요. 로엘과 나는 멀뚱히 서로 쳐다보았다. 우리 둘 다 아무 말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고? 방금 지나간 소리라면 죽은 사람도 듣겠네. 굳이 확인해 볼 것도 없었다. 우리가 못 말리는 상남자를 만났다. 키스는 다시 소리 질렀다. 명함 뒤에다가 쓰세요. 선교사들에게 공항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나는 그 메시지를 적었다. 키스는 엔진을 끄고 비행기 속도를 줄여 더 아래로 내려갔다. 눈을 크게 뜨고서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손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행기가 병원 상공에 왔을 때 조종사가 소리쳤다. 지금! 나는 명함들을 아래로 던졌다. 펄럭이면서 땅바닥에 떨어졌고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주었다. 우리는 다시 휙 날아올라 그 병원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보메르로 향했다. 거기에 작은 풀로 덮여있는 활주로가 있었다. 나는 그 활주로에서 병원까지 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거진 숲속에 나 있는 돼지 길목 같은 것만 보였다. 키스는 우리를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몇 분 뒤에 어디선가 수백 명이 나타나 비행기를 내워쌌다.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들은 친절했고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댔다. 30분 만에 BW 밴 한 대가 풀밭과 나란히 나 있는 흙길을 덜컹거리면서 내려왔다. 중간키에 날씬한 남자가 뛰어내렸다. 그가 매력적인 웃음으로 우리에게 인사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니 스터리 박사라고 합니다. 어니와 로얄과 나는 이내 한 통속이 됐다. 우리의 방문은 거창하게 시작됐다. 그 병원은 인상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뒤로 2년 동안 나는 그들의 필요를 확인하러 몇 번 더 그곳을 방문했다. 그 병원은 병실이 턱없이 부족했다. 130개 병상에 200% 만석인 경우가 많았다. 방문할 때마다 나는 물었다. 어니, 새 건물을 짓지 그래요. 공간이 더 필요해요. 아마 언젠가는요. 그는 밝은 미소로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내 여행 중 한 번은 어니가 이제 새 병원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내가 물었다. 약 40만 달러요. 어니가 대답했다. 얼마나 모아두셨어요? 한 푼도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요. 나도 웃었다. 내가 지금까지 요르단이나 다른 데서 만난 선교사들이 모두 그와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이 항상 내 피를 끓게 했다. 나는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다. 나는 사진을 한 통 다 찍고 어니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떠날 때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대체 내가 새 병원 짓는 40만 달러를 모으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나는 노력하겠다고 했지 도와준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내가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빠져나갈 구멍이었다. 그러나 그때 밥이 나에게 줬던 하나님 자리 교훈이 생각났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기도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충성된 종들은 아프리카 숲속의 힘든 환경에서 수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베푸실 주님의 자리를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집에 왔고 몇 주 안 돼 짐 베이커의 텔레비전 쇼 PTL에 출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당시에 이 프로그램은 샬럿에서 방송되고 있었다. 내가 정장을 갖춰 입고 PTL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인 짐 베이커가 예상치 못한 일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 인터뷰를 할 거라고 알려주었다. 내가 긴장하기도 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건 그 인터뷰는 나에게 재앙이었다. 진행자는 질문을 한 다음에 내가 말을 하려고 몸을 앞으로 내밀기가 무섭게 불쑥 끼어들어 자기가 한 질문에 자기가 답하는 행동을 되풀이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30분 동안 나는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PTL 너무 고맙소이다. 나는 떠나면서 혼잣말을 했다. 이틀 뒤에 짐 메이커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가 그 인터뷰에 대해 들었던 것이다. 제가 나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프랭클린.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는 확실히 당황했고 나를 다시 그 방송에 초대했다. 다시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을지 몰랐지만 나는 대답했다. 그렇게 하지요. 더 잃을 것도 없었다. 스케줄을 다시 잡는데 몇 주가 걸렸다. 내가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짐이 나에게 사마리안 포스에 관해서 길게 얘기해도 좋다고 했다. 나는 선교에 대한 그의 관심에 인상을 받았다. 짐이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다. 최근에 어디를 다녀오셨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방금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텐웨이크 병원과 그들이 200% 병상 만실 상태란 얘기를 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가 물었다. 100% 꽉 차는데 200% 만실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한 병상에 2사람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다. 3사람이 누워있는 좁은 병상을 찍은 것이었다. 그는 눈을 잔뜩 찡그리고 그 사진을 들어 올렸다. 카메라가 그 사진을 클로즈업했고 곧 그 병원 사진이 화면에 꽉 찼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프랭클린,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새 병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병원을 짓는데 필요한 돈을 모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예. 약 40만 달러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나는 그 액수를 말하지 못할 뻔했다. 나에게 그것은 엄청난 돈이었다. 짐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프랭클린 그레함에게 1달러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PTL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종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프랭클린의 계좌번호를 화면에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짐은 스튜디오 방청석을 향해 직접 말했다.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바구니를 돌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바구니에 이 자리에서 1달러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초 만에 진행 요원들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오갔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솔리스트가 노래를 불렀다. 나는 너무나 당황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 바구니들이 차오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곧 정말 모든 바구니가 지폐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었다. 진행 요원들이 그 바구니를 들고 와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바구니 6개, 지폐가 수북하게 담겨 있었다. 짐과 다른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지폐들을 주어서 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 광경이라니. 그 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했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사마리안 포스는 그런 식의 모금을 하지 않았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새 병원을 위한 첫 기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침묵 가운데 감사드렸다. 몹시 당황했지만 나는 이 기부를 요청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짐 베이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와 PTL의 후원자들을 쓰셔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병원을 아프리카에 세우는 일을 돕게 하셨다. 나의 내면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짐 베이커는 눈물을 흘렸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짐 베이커의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한 달 내내 우리는 5만 6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들엔 $1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다. 2달이 더 지났다. 짐 베이커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화로 물었다. 그는 나를 다시 초대해서 아프리카의 그 병원에 관해 시청자들에게 보고할 수 있게 했다. 나는 PTL 동역자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다음에 짐이 시청자들을 위해 텐웨이크 병원 얘기를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이전에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서 했던 요청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돈이 왔습니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5만 6천 통이 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짐에게 고개를 돌려 그 병원을 짓는데 필요한 돈은 $40만 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서 짐에게 건네주었다. 우리는 총 $40만 9천 받았습니다. 여기 $9천 수표 있습니다. 이것을 PTL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짐이 당황할 차례였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짐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는 착한 마음을 가졌고 선교와 주님의 일을 사랑했지만 때로 사람들은 그런 그를 이용했다. 훗날 그가 나에게 말했다. PTL에 돈을 돌려준 사람은 그가 기억하기로 내가 유일했다고 했다. 이것은 바피어스가 전에 나에게 그렇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 자리 원리를 시험한 첫 번째 생생한 경험이었다. 답이 옳았다. 하나님 자리는 작동한다. 프랭클린 글레함이 그 돈을 모금하지 않았고 짐 베어커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했다. 텐웨이크 병원을 짓는데 몇 년이 더 걸렸다. 그 병원이 오지에 위치했기 때문이었다. 철강과 콘크리트, 숙련 노동자들을 거기까지 데려가는 난관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 병원이 완공되었을 때 케냐 대통령 데니얼 T 아람 모이가 봉헌식에 와서 리본 커팅을 하고 직접 병원 문을 열었다. 아프리카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운집한 수천 명에게 연설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텐웨이크란 이름은 세기가 바뀌던 무렵에 그 지역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에게서 유래했다는 것을 되새겨 주었다. 그들은 해안에서 텐웨이크를 10주 동안 걸어서 케냐의 이 지역까지 왔었다. 모이 대통령은 큰 희생을 치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들을 칭송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케냐인들을 돕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 텐웨이크의 그 봉헌식 직후에 나는 그 병원에 성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3만 명의 환자들 가운데 8천 명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 병원의 전도사인 데이비드 킬렐이 그의 마음 한가득 짐을 담아서 나에게 다가왔다. 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숲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한 권씩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할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많이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죠? 그가 액수를 말했다. 한 권에 $2 정도였다. 나는 사마리안 퍼스가 1000권을 사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 자리를 다시 작동시키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산을 따로 책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틀 만에 사마리안 퍼스의 한 외과 의사가 그 성경책 구입 비용을 헌금했다. 그는 다른 병원에서 섬기고 있었다. 찬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줄 때 그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나는 점점 더 깨달아 갔다. 나는 부원에서 사마리안 퍼스를 감독했고 캘리포니아 사무실의 업무는 바비의 비서였던 사무국장이 처리했다. 나는 6주에 한 번 정도 캘리포니아로 날아서 한 주일 정도 머물면서 그곳 일을 처리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부원에 있지 않을 때면은 나는 보통 레바논, 인도, 네팔, 아프리카, 홍콩 등지로 출장을 떠나 있었다. 나는 그 사역의 수입이 첫 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기부액이 증가했고 사마리안 퍼스는 성장하기 시작했다. PTL의 그 인터뷰는 기부금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안 퍼스를 알리기도 했다. 나는 다양한 행사에 초대받아 연설을 하게 됐다. 그런 초대를 수락할 때마다 나는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기회들이 우리의 원칙을 바꾸라고 유혹했지만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우리의 정책을 고수했다.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면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요구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집에 있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기 캘리포니아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선 저쪽에서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건 옳지 않아요.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느껴졌다. 플랭클린, 당신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들이 사마리안 버스 주소를 다른 데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 믿겨지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편지들을 사마리안 버스의 핵심 후원자들에게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전화한 그 사람은 계속 말했다. 자기들만의 사역을 시작해서 사마리안 버스의 주소 목록을 자기들 편지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되도록 빨리 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조치는 로이 거스타프슨에게 전화해서 내가 들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로이는 이사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친구였다. 캘리포니아 사무실을 되도록 빨리 폐쇄하는 게 좋을 것 같네. 그가 말했다. 사무실을 분으로 옮기게 빨리 할수록 좋을 것 같네. 아직 20대였기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나는 싸움이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에는 너무 순진했다. 과거에 싸움 깨나 한 나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서 그것은 이제 손을 뗀 달란트였다. 지금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 엄연한 현실 하나를 나는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운 자기들끼리 서로 발로 차고 핥히고 침을 뱉는다. 그리고 그럴 때 사탄은 낄낄거린다. 나는 가방을 챙겨 서부로 향했다. 사마리안 버스가 여전히 불안한 것일까?